누가 단일 후보가 되는지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단일화를 이루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일 후보 결정은 이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 시민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저로 단일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비판하고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겁니다. 자꾸 지금서부터 무슨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장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 얘기를 해도 시간이 늦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본인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 단일화는 우리 3월 초에 나가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면은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하는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심을 하면은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뭐 그 이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예, 오늘의 이슈 첫 번째로 안철수 후보를 놓고 펼쳐지고 있는 공격과 반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화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자,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그동안에 안철수 대표 얘기 나오면 좀 짜증 섞인 대응을 했는데요. 이제 조금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 측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주 날선 공격을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지금 이제 국민의당 대표에 하는 행위는 내가 야당 단일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누가 자기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단일 후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 후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는 또 제가 정치 상식으로 봐서 그건 또 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국민의힘의 대표로 있으면서 4.17 선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던 정치의 세월과 네. 정치의 문화는 네.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성 우리 한국 현대 정치에서 진영 정치에 몸담으신 분들은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이 정치는 사류라는 평가, 세간의 평가에 벗어날 수 없는 네. 그러한 정치 문화를 부지불식간에 좀 가지고 계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발언은 김종인 위원장의 공격에 대해서 바로 그런 것을 안철수 대표가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강도가 센 발언이죠. 신경민은 이제 슬슬 좀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상했던 겁니다. 예. 이 단일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승리의 마스터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단일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겠어요. 예. 인신공격 하겠죠. 더 할 겁니다. 지금 벌써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이 나오고 있어서 예. 그 벌써 이제 10년이 된 거 아니에요? 정치계에 데뷔한 지. 10년 동안에 안철수 대표가 여러 개의 자리, 지역구 의원도 했고요. 대선 후보도 했고요. 예. 또 시장 후보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각 당을 전전을 했기 때문에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야를 통틀어서 안철수 대표를 직간접으로 겪은 사람의 숫자는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흘러나오고 이거 합당, 뭐 입당, 1대1 통합, 예. 뭐 온갖 카드들이 지금 나왔는데 안철수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이지 다른 건 내 사전에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말하자면 접점이 없어요. 계속 될 겁니다. 차지원 교수 네. 보시기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동안 쭉 선거판, 정치판 이렇게 보지만 야 저렇게 해가지고 될까 싶었다가도 또 나중에 보면 또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긴 했어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결론은 결국은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뭐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 간에
야권 단일 후보 강식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지금 오늘 이 국민의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자신들끼리만 일단 안철수 후보가 지금 입당을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자당의 후보, 예비 후보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경선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야권 단일 후보를 먼저 제의한 이것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니까 그 중심으로 지금 뉴스가 다 흘러가고 있으니까 어떤 측면에서 의도적인 무시, 이 좀 패싱 전략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경선의 흥행을 아주 높임으로써 그러니까 이 지금 야권 내에서의 주도권을 일단 빼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 지금 그러니까 본경선 같은 경우는 4번의 지금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3번은 지금 1대1 지금 스탠딩 이 맞짱 토론 형태로 가서 상당히 흥행을 높이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일종의 이거 자강론이죠. 그러니까 먼저 힘을 키우고 난 뒤에 최종적인 단일화는 시점은 아마 3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간이 있다. 그 시간 동안은 사실은 이 모든 그러니까 야권에서 일어나는 뉴스의 공간을 국민의힘으로 오롯이 갖고 가겠다는 것이 오늘 국민의힘이 밝힌 경선 전략의 예. 숨은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후보 경선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대표 견제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관련된 녹취들을 한번 들어보죠. 지금 보면은 후보들 지지도가 쭉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안철수를 뺀 오세훈, 나경원 뭐 등등등등 해서 다 합치면 네. 안철수 후보보다 높아요. 저는 국민의당도 안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종인 대표 생각은 이제 우리 당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장 선거의 구도에서 서울 시민들의 요구를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분석하면서 국민의당으로서 저희들이 야권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보다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의 이번 선거의 제1 전략은 3자 구도는 없다. 라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야권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단일화된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을 이루어서 변화된 모습, 단결된 모습으로 선거 승리를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목표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깨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이 공방을 보는 정태근 의원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매달릴 필요도 없지만은요. 불필요하게 또 안철수 후보를 자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후보가 아쉬운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왜? 이번 선거를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유력 조간신문의 한 유명한 컬럼니스트가 안철수 대표가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안 되면 단일화를 안 할 공산도 있다라는 컬럼이 지금 오늘 인터넷에 이미 게재가 됐어요. 내일 아침 조간신문이 예. 인터넷 신문으로 올라왔지요. 예.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철저하게 안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에 모든 거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방으로 가고 또 일부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의 과거 전력상 여러 가지 문제를 공격할 필요가 전혀 없고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스스로가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흥행성 있게 그리고 참신하게 예를 들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들 민주당에서 보면 처음에 1%에서 시작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예비 경선을 통해 가지고 아주 지지율이 낮은 사람은 이미 잘라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말고 그 과정에서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 과정들을 먼저 하면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사람들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안철수 후보에 못지않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제3지대에는 안철수 후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금태섭 후보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민적 관심과
또 이 야권이 승리해야 된다는 열기를 모아나가는 과정들에 주력을 하고 안철수 후보의 문제는 제가 이전에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정책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단일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 이렇게 천천히 밟아나가면 됩니다. 서로 지금 감정 싸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계속 싸웠으면 하고 바랍니까? 뭐 바란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대표가 정치한 지 10년 됐고요. 지금 아마 단일화 얘기가 아마 4번 정도 나왔습니다. 민주당하고 2번 정도 나왔고 지금 야권하고 지금 2번 정도 나왔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정치 처음 할 때 그리고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는 어쨌든 좋은 모습이든 서울시장이든 박원순 시장하고든 문재인 대통령하고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모양은 안 좋았지만 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정치를 좀 알아가고 아 내가 이제 양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정당을 만들고 합당도 했다가 뭐 깨기도 했다 여러 번 했는데 그러면서는 단일화가 안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이제 내가 양보하거나 단일화를 해서 만약에 내가 안 나가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때는 그나마 아니 뭐 국민의당 이래서 어쨌든 뭐 의원도 한 20-30명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3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잘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단일화를 무조건 그리고 이제 명분이 이제 단일화 명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야권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야 어쨌든 뭐 후보를 준비하겠지만 근데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10년 전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아요. 예. 국민이 서울 시민이 판단해 준다. 뭐 야권 뭐 저기 결국은 뭐 문재인 정부는 심판해야 돼. 이 얘기는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10년째 하고 있는가.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제 좀 식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 측이 이렇게 발끈한 데는 너무 공격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안철수를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공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죠. 뭐 안 잘할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관련된 녹취들 한번 들어보죠.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심정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오셔가지고 경선 절차에 참여한다. 만약 그래서 후보가 되신다. 그럼 제가 공언하겠습니다. 제가 일종 모통이 있는데 제가 유세차 몰겠습니다. 후보가 되시면 제가 유세차 몰겠습니다. 안 잘 알이라고 자처하는 그분의 제 버릇이 또 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안 잘 알이라고 할 수 없고 안 잘 알을 자처하는 그 장진영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고 거기에 편승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는데 안철수 대표에게 어쨌든 관심은 많은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신경민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글쎄요. 안철수 대표 뭐 이제 정치한 지 10년 그렇죠. 이제 넘었으니까 10년, 뭐 10년. 사람들 만나고 헤어지고 뭐 그 과정에서 안 좋게 갈린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겠죠. 아니 뭐 안 좋게 갈린 사람이 거의 다고요. 지금 권은희 의원 같은 분은 사실은 그 처음에 이 결합이 된 분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권은희 의원이 스피커로서 이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안자랄 쪽에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분이라서 안 대표가 변했냐 안 변했냐라는 것은 지금 뭐 어느 자리에서나 논란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인 결론은 변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예. 것이 이제 대체적인 결론인데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 회의적. 변한 게 네. 좋은 겁니까? 안 변한 게 좋은 겁니까? 변해야죠. 예전에 10년 내지 그리고 민주당과 같이 있을 때 안철수 대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생각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자기 생각이 있는 거냐? 예. 이분이 과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주요 메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인 견해는 변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권은희 의원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공박을 하고 반박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대단히 궁금하죠.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평가는요. 그래서 그 대목이 가장 지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는 들어오라고 그랬다가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3월 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예. 이제 들어오지 그러니까 노하고 걷어차니까 이제 그러면은 각자 뭐, 뛰고 3월에 보자. 그렇죠. 3월에 어느 자리에선가 만납시다. 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는 논란거리는 되는데 대체적인 그 평가랄까요? 그것은 변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모아지는 정태근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께서도 안철수 대표 경험해 보셨나요? 몇 차례 만났죠. 어. 근데 안철수 대표가 변했냐 안 변했냐는 것을 논해야 될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그것은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하는 정치를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분들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은 야권의 압도적으로 큰 집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도를 해서 야권연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했던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지금 뭐하러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냔 말이에요. 문제가 서로 있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3자 구도가 돼서 야권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안철수를 비판하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연대의 대상이잖아요. 저런 얘기들은 연대가 안 됐을 때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전혀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꾸만 들어와라 하고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오니까 안철수 문제 있다, 과거하고 안 변했다 이런 비판을 할 이유도 없고 이 야권에 있어서 힘을 결집해 나갈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그건 국민의힘에 있고 예. 그런 좀 성숙한 자세로 저는 또 배려심 있는 자세로 안철수 대표를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해봤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지요.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어제 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자신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 진상 규명하겠다라고 하는데 고 박원순 시장 부분도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전임 시장의 여성 인권 유린에서 출발한 선거입니다. 영원히 성폭력을 추방하겠다는 독한 의지와 그리고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섬세함을 갖춘 후보만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차정 교수 보기에 이 부분 선거 쟁점이 될까요? 이거 당연하죠. 지금 나경원 지금 예비 후보로 공식 등록은 안 했습니다만 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최대의 공격 포인트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겼느냐? 민주당 소속의 현직 시장이 소위 그 성비 문제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법원에서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 부분을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했다. 이 부분은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최대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여성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거 자체를 소위 말하는 젠더 선거로 갖고 가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최대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그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이 사실 민주당의 일종의 기책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번 당헌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기책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가 정치적으로 말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주요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독하게 섬세하게예요. 네. 그래서 하루는 좀 섬세하게 갔다가 하루는 독하게 가는데 오늘 이 독하게 가는 이 공격 포인트는 최고의 하나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현근택 부위원장은 저 쟁점의 강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 보입니까?
뭐 당연히 우리 당에서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당헌 당규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아마 본선에서 당연히 뭐 유리하게 작용할 것까지는 않은데요. 저는 근데 조금 예상 외예요. 저는 아마 인권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어제 판결 보면은 사실은 약간 논리적으로 좀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다. 근데 그 근거를 문자 메시지 그런 보냈다라는 진술로 얘기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갔으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어제 판결은 그런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지만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 원인은 아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원인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이 범죄 행위 그걸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저게 무슨 판결이지? 좀 의아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는 이 성추행 부분하고 당헌당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저는 뭐 본선 내내 아마 논쟁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 당에 유리한 이슈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민주당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밀리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제3후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영선 장관이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1월 중에는 하겠다. 당분간 근데 물어보지 마라. 그러니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당내에서는 뭐 소설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볼까요? 부터 정치권에서 향후 거취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제가 나머지 있는 기간 동안에 예산 통과나 법안 통과나 준비하고 생각하기에도 제가 다를 겨를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러브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러브콜 받아본 적도 없고요. 누가 저한테 러브콜 전화한 사람도 없는데요. 뭐 정치 생활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도 우리 정부에서 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부총리한 분이신데 저도 제가 원내대표할 때 쭉 뵀거든요. 그 역량이 참 대단한 분인데 그분 말씀은 그 대안이 없다면 내가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민주당 내 경선 룰입니다. 제가 볼 때 경선에서 떨어집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의 경선률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당원 중심이에요. 보수 정당 지지자는 뺍니다. 민주당하고 중도 요 정도에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상호 의원하고 붙더라도 친문 쪽에서 김동연을 밀어줄까요? 여론조사도 사실상 당원 중심이기 때문에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경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을 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바보 될 가능성이 높은 판에 들어올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들어와도 경선 룰이 그대로 있으면 바보 된다. 예, 대안이 없다면 내가 검토하겠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죠. 그런데 신경민 의원께서 박영선 장관 잘 아시잖아요. 왜 출마 선언을 안 하고 뭐 최근에는 뭐 시를 또 뭐 뻐국새 뭐 올리고 종달새가 내가 되겠다. 종달서라도 돼야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당 지지도나 문재인 정부의 인기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여당의 공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입장이 아니라는 건 뭐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박 장관이라고 해도 그걸 모를 리는 없고요. 지금 여당의 후보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본선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또 지금 아까 금방 우리들이 얘기했던 대로 야권 단일화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 선거가 녹록한 선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각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본인이 이 타임은 아니다라고 봤던 거였기 때문에 곧 있을 개각에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김동연 건은 지금 새로운 얘기죠. 근데 김동연 장관이라는 분은
여야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야와 접촉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본인이? 네. 물론 본인이 나 좀 하겠소 이런 건 물론 아니지만요. 예. 여야가 접촉을 했었고 그 시점이 사실은 2020년 어느 순간입니다. 사실 김동연 전 네. 부총리는 지난 총선 때도 여야 모두에서 이름이 그렇죠. 나오기도 했어요. 러브콜을 받았고요. 예.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다른 데 꿈이 있는 것처럼 반응을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예. 해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장일 수도 있고 대권일 수도 있습니다. 예.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는 방향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지금 판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만약에 개각에서 나오고 이 판에 여당 경선 판에 뛰어든다 그러면은 본인이 들어들 여지는 없죠. 그 여지는 김동연 장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건 하의원의 얘기가 그건 100%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동연 카드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 카드인데 조건이 성숙해야 생각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현근택 부위원장, 지금 박영선 장관이 자꾸 뜸을 들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예능에도 나왔고요. 예. 예능에 나온다는 거는 장관이 예능에 나올 일은 잘 없잖아요.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그 앞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어찌 보면 나온 거라서 약간 뭐 여성 후보로 어쨌든 여성 후보라는 게 이번 선거에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물론 당내 경선에 뭐 10% 가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거 구도 자체가 박원순 시장으로 인한 거니까 저는 그래도 어쨌든 예전에도 한번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김동연 그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본인 생각에는 아까 말씀처럼 당내 경선에서의 유불리 이런 걸 따질 수 있는데요. 우리 당이 또 아마 결선이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친문이냐 아니냐 이런 건 논의를 하더라도 당내에 어찌 보면 이렇게 많은 뭐 세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어느 정도 인지도라든지 인기라든지 그런 걸로 아마 이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도 마찬가지예요. 당내 세력은 없어도 본인의 인지도라든지 지금 말씀처럼 어느 정도 대안이라든지 특히 아마 지금 경제가 어렵다, 부동산 문제 이런 부분에 이제 이번 선거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뭐 나와도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민주당 사실은 제가 조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들어왔는데 한 유력 언론에서 그건 끝난 얘기다 이미.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작년 말에 민주당에서 접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김동연 후보가 연초까지 생각해보고 입장을 얘기하겠다. 그런데 김동연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김동연 부총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선 나갈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 나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미 그거는 구무이 된 얘기다. 이렇게 한 언론, 유력 언론이 보도를 한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김 부총리 문제는 뭐 정리가 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한번 타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한참 전의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김동연 부총리 얘기는 건너간 문제고 문제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예요, 이번이요. 앞서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시작됐고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어겼고 지금 또 어떤 현안이 또 하나 발생했냐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487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거 원래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지방선거는요. 근데 서울시가 지금 돈이 모자라가지고 300억만 납부하고 187억은 못 납부했어요. 무슨 얘기냐.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민주당 시장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당원까지 번복했는데 서울시민 지금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까지 또 들어간다. 서울시민 돈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선거예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빠른 시간 내에 박영선 장관 문제를 정리해서 경선을 가지고 흥행들을 만들어갈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뭔가 흥행을 만든다?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김동연 부총 얘기가 나왔을지 궁금한데 차지원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한다고 하지만 야권 후보에게 밀릴 경우에는 제3의 카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3의 카드로 제가 정세균 총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세균 총리는 뭐 지난 군수를 차라리 하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아마 그래서 아마 찾던 카드가 아마 결국 김동연 부총리 카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인데 그 이야기는 결국 이만큼 선거가 민주당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제3의 후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 물망에 지금 올라 있는 첫 번째 인물이 김동연 전 부총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동연, 그러면 왜 제3의 후보 중에서도 그럼 왜 김동연 전 부총리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저분이 경제통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 서울시장에서 이 쟁점이 결국 부동산 문제인데 이런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여당 후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김동연 부총리가 상당히 또 전임 정권 때 아주 요직을 했고 그리고 또 지난 총선 때 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열려 있다. 따지고 보면 중도의 표를 끌고 올 수 있는 후보라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아마 김동연 이 전 부총리 카드를 아마 여권 일각에서 누군가가 아마 조금 흘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 카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박영선 장관이 일단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것인가. 그리고 또 김동연 전 부총리의 생각은 지금 눈은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대권에 가 있는데 과연 낮출 것이냐. 그리고 실제 뛰어들었을 경우에 우상호 의원과의 만약에 맞대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긴다는 보장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대 시민의 50대 50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당원들이 김동연 부총리를 밀 것이냐.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 성사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카드에는 민주당의 고민이 녹여져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박영선 장관도 출마 선언을 꺼릴 정도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이렇게 밀리는 그런 것도 이유가 하나가 되겠죠.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이낙연 대표 지지율도 따라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3강 구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23%로 조금 더 올라갔고 이낙연 대표가 10% 크게 내려갔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10%까지 내려갔는데요. 기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죠. 그리고 이번에 좀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10%까지 조금 떨어지는. 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좀 빠진 거. 네네,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예, 신경민 의원. 지지율이 저렇게 내려간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면 발언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사면 발언을 꼽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련의 몇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제 호남 아까 기자 질문에 나왔는데 뭐 그것도 영향이 크다라고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 문제는 이건 뭐 한 번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고요. 올해 내내 내지는 아주 짧게는 다음 주에 있을 청와대 회견과 그 뒤에 이어질 여러 가지 얘기들의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사면 발언은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될 것이고 여기에 어떤 논리와 또 어떤 대응 방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사면 발언의 배경을 보면 이낙연 대표는 근본적으로 통합론자입니다. 네. 최근에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정치를 했던 20여 년,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통합을 부르짖어 왔고 거기에 따라서 불리한 선택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 이낙연 대표의 진정성이 여론조사에서 통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거고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지지율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지율이야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겠지만 차지영 교수 이제 문제는 저 구도로 계속 갈 것을 걱정할 텐데
그렇죠. 변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좀 절체절명의 지금 그러니까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면선도 있지만 이 지금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던진 여러 가지 정치적 화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추윤 갈등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이야기했는데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이 두 분의 의원들 토론 때도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이익공유제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이 여당 내에서 단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 그리고 또 사면 복권 문제까지 소위 말해서 이 축구로 치면요. 스트라이커가 지금 슛을 계속 때리고 있는데 유효 슈팅이 없다는 겁니다. 예. 슛이 남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물론 그렇게 슛이 남발되면 뛰는 이 선수의 체력도 저하되지만 문제는 지켜보는 관중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편 스트라이크 맞아? 이런 불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신감을 어떻게 극복을 해낼 것인가 부분인데 지금 당장 주어진 문제는 지금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과연 지금 이낙연 대표가 던진 사면의 화두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예. 저것이 하나의 가장 첫 번째 당면하는 하나의 시험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대표는 내려가고 반대로 이재명 지사는 올라가고 그 이유를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낙연 대표가 좌표를 잘못 설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을 축으로 해서 중도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그 좌표는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집중하는 것들을 보니까 방향과 안 맞거나 또는 굉장히 어설프거나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 잘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중도를 그러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로 확산을 한다고 하면 추윤 갈등이 벌어졌을 때 강경 측문을 의식하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도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갔어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계속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통합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실용적이고 민생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나갔어야 오히려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좌표 자체를 잘못 설정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주변의 역량이든지 이 이낙연 대표의 판단의 문제였든지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현근택 부위원장은? 저는 좀 달리 보고 싶은데요. 물론 뭐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지난번 윤석열 국정조사나 아니면 이번 사면 얘기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아마 우리 지지자들이 보는 가장 큰 모습은 이 선거 국면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도 거의 혼자 뛰고 있고요. 서울도 혼자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후보들 나오게 하고 붐업을 시키고 경쟁을 시키고 분위기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입법을 물론 뭐 당대표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원내대표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선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국면에 이렇게 민주당이 질이 멸렬하게 후보도 없고 판도 안 벌어지는 거 저는 뭐 그거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있다.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나올 때에도 내년 3월까지다. 그리고 내 선거 이겨서 그다음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겨서 그다음에 대권 나가겠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로드맵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잘 안 되고 있는 거다.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있고 그걸 돌파하는 방법도 이 선거를 어쨌든 판을 벌려서 좀 이기게끔 만들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해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